자, 기침을 끊임없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진짜 이거 목을 쥐어 뜯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최근 몇 년간 기침을 하게 되면 따가운 눈총을 받는 시대가 또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만성 기침을 안 할 수 있는 방법, 기침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물론 뭐 도라지 꿀차, 뭐 배숙 이런 거 좋죠. 근데 그런 거 영원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대한천식 알레르기 학회에서 2018년에 나온 만성기침 진료지침 조지침을 바탕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의학이 지금까지 밝혀낸 기침 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안내과 스타트입니다. 일단 오늘 영상을 봐야 되는 그룹을 명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기침 오래 하면 만성기침인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병원에 가야 되나, 어느 시점에서 내가 정밀검사를 해봐야 되나. 자, 8주 이상입니다. 요게 이제 단일의 기준인데 보통 엑스레이에 이상이 없는 사람만 주로 만성기침 환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는 그 병이라고 부르겠죠.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에 폐기종이 있다. 그러면 그 환자는 만성기침 환자가 아니고 폐기종 환자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엑스레이 이상이 없는 조건까지 보통 포함된다. 그래서 왜 8주로 딱 끊었냐면, 무슨 독감 앓고 나서 기침을 굉장히 오래 하는 사람도 보통은 8주 안에는 다 그치거든요. 그래서 8주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8주가 넘는 사람의 대부분은 1년이 넘습니다. 1년 넘는 사람이 무려 기침 환자의 28%입니다. 그래서 8주가 넘어가면 보통 1년까지 넘어간다. 그리고 그 만성기침 환자는 역시 또 대부분이 고령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나이 들면 굉장히 몸에 여러 가지 고장이 나는데 요 만성기침도 고령과 관련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성기침이 아까 말한 대로 엑스레이에 무언가 폐질환이 있으면 그거는 만성기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만성기침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빼고 진짜 만성기침 환자는 당연히 원인이 있는 사람과 끝끝내 원인을 못 찾은 만성기침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자, 닥터 딩요 영상 처음에는 기침 안 하는 방법 바로 설명해 줄 것처럼 그래 말해놓고 만성기침의 정의니 분류니 또 저 길게 쓸데없는 소리 줄줄 하고 있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바로 뭐냐면 만성기침의 90%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침을 8주 이상 하면 기침 안 하는 방법을 먼저 찾을 게 아니라 원인이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 논문에서도 이런 원인 질환을 교정하면 만성기침 환자의 91%가 기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진짜 그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비염, 천식, 역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게 심지어 만성기침 환자의 95%에 이릅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찾아보면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염 계열이 이 정도, 이게 국내 데이터입니다. 천식 계열이 이 정도, 역류 계열은 옛날에는 많다고 여겨졌지만 요즘에 정밀 검사를 해보면 10%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여전히 만성기침의 3대 원인은 맞고요.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 비염 계열, 천식 계열은 또 어떻게 보면 한 병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85%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사실 기침 오래 하는 거는 비염천식 계열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비염천식 계열이 둘 다 사실 공통적으로 알레르기이기 때문에 사실 완치가 쉽지 않아요. 이게 어쩔 때 좋아지다가 꽃가루 날리면 또 재발하고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알레르기 약에는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못 뽑더라도 내가 알고 못 뽑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드물게 면역 치료도 합니다. 이렇게 완치를 노리는 치료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그래서 닥터님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자, 8주 이상 만성기침을 하는데 엑스레이도 이상 없고 CT도 이상 없고 기침약 먹어도 크게 효과 없는 분들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웬만큼 큰 병원 아니면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분과가 따로 있는 병원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결론은 뭐냐? 대학병원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심각해서 치료하려고 대학병원 가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검사하러 대학병원 가는 거죠. 검사를 위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비염 천식은 더더욱 대학병원, 그것도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를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만성기침 환자분들 요 내용만 알고 가셔도 벌써 반은 치료된 겁니다. 그래서 만성기침 3대 원인 첫 번째, 비염 계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비염 계열은 크게 이제 비염하고 축농증이 있어요. 그래서 비염은 이제 콧물이 앞으로 쏟아지는 거고, 자, 여기서 축농증이 뭐냐? 자, 우리가 뼈 안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우리 두개골 안에도 이렇게 큰 동굴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코 옆에 동굴이 다 해서 코곁굴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부비동. 이런 부비동에 콧물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이 쌓인다고 해서 축농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비동염, 코곁굴염, 축농증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이제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어차피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은 같긴 하지만 콧물이 코에 들어있냐 부비동에 들어있냐에 따라서 이제 병이 나뉜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걸로 왜 기침이 생기냐, 재채기도 아니고 이 콧물이 이렇게 앞으로도 쏟아지지만 이제 목 뒤로도 많이 넘어갑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 뭔가 자극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를 요즘에는 이제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염 환자는 이제 콧물이 다이렉트로 자극을 하는 거고, 축농증 환자는 이제 부비동에 쌓여 있다가 그 콧물이 결국 내려와서 또 똑같이 자극하는 겁니다. 이게 뭐 비염이 없는 사람도 하루에 거의 뭐 1리터 가까이 목으로 내려간다 합니다. 그래서 꼭 비염이 양이 많아져서 자극하는 건 아니고, 콧물의 성상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목 쪽에 어떤 자극 센서가 이상이 생기거나 이럴 때 이게 자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코 내시경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것도 관찰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콧물 때문에 목이 자극돼서 벌겋게 변하는 것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염 계열로 만성 기침이 생기는 사람들은 특징이 이제 누우면 이게 목 뒤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누우면 심해지고 또 밤에 심해집니다. 목이 간질간질하고 이게 목에 계속 걸리기 때문에 이런 기침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비염으로 인한 만성 기침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염 때문에 하는 게 맞는 걸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게 딱 봐도 여러분 요 내부를 물로 씻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비염 계열 만성기침 환자는 코 세척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비염 치료, 비강 스프레이, 뭐 꽃가루 많이 날릴 때나 이럴 때 도움이 되고요. 축농증 환자도 이런 거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비염 계열 환자가 뭐 꽃가루 아니면 먼지 이런 거에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치료로 완치도 사실 노려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꽃가루가 원인이면 그 꽃가루 항원을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맞을 수가 있는데, 이게 워낙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천식으로 막 목숨 위험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 면역 치료를 시도를 합니다. 참고로 제 딸이 어릴 때 알레르기 비염으로 만성 기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6개월 이상 막 기침하고 이래가지고 알레르기 이제 나중에 원인을 찾아냈는데, 나이가 워낙 어리고 하니까 저 면역 치료를 시켰는데 지금은 뭐 깨끗하게 완치가 됐고, 그래서 우리 애한테 해준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연령대라든지 뭐 알레르기 중증도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저런 완치 치료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거. 자, 만성기침 3대 원인 두 번째, 천식 계열입니다. 자, 이 천식도 똑같이 비염처럼 알레르기입니다. 똑같은 병인데 알레르기가 이제 코로 오면 비염이고 요 기관지로 오면 천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천식 계열이 요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뭐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요 호산구 기관지염이 좀 특이합니다. 요게 사실은 일종의 천식이지만 천식 검사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식 계열이 소위 말해서 이제 뒤에 나올 역류성 식도염만큼 오진이 많습니다. 천식이 아닌 경우도 많고, 또 이거는 사실 흡입기 치료를 해야 되는 일종의 천식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병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식 계열이 오진이 많고, 이런 천식 계열로 기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분들이 기침 때문에 자다 깨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밤에 기침을 해서 못 자는 경우는 있어도 어찌됐건 잠에 들었는데 자고 있다가 기침하면서 깨는 경우는 진짜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잠은 일단 기침은 좀 덜 합니다. 근데 자는 중에도 기침을 하는 경우는 주로 저 천식으로 인한 만성 기침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역시 이것도 비염처럼 누우면 심해지고 밤에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찬 공기나 먼지 때문에 생긴 사람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나 아니면 내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 한 6개월은 괜찮다가 6개월은 너무 심하고 이렇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기침 환자들을 보면 보통 찬 공기, 건조한 공기, 먼지, 연기 이런 거에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분들이 사실 천식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무슨 엑스레이도 안 나오고 뭐 CT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폐기능 검사 같은 이제 천식 검사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식 유발 검사, 뭐 천식 완화 검사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런 거에도 안 나올 때 대학병원 가면 우리가 호기 산화질소 검사라는 게 있어요. 요 검사가 굉장히 좀 재밌는데, 자, 요게 그냥 후 불면은 그 숨 안에서 이 산화질소라는 소위 말해서 염증을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짜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 염증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수치가 이 정도 이상이 되면 폐기능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와도 천식약이 듣는다는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 만성기침 환자는 대학병원에 가서 이런 검사까지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찌됐든 뭐 천식계열 요 셋 중에 하나로 진단이 됐다 하면은 천식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흡입기 치료하시고, 유발인자 아까 말한 대로 보통 찬 공기니까 찬 공기나 먼지 많은 거 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이 또 도움이 됩니다. 이제 결국 건조한 게 굉장히 천식이 안 좋기 때문에 습한 공기를 흡입하면서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수영이 굉장히 천식 환자한테 좋고, 우리 박태환 선수도 아마 천식 때문에 수영을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또 천식 계열 만성기침 환자한테 수영을 많이 권유를 합니다. 자, 만성기침 3대 원인 마지막 세 번째 역류 계열입니다. 자, 이게 위산이 위에만 있어야 되는데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까지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게 더 올라와서 이제 후두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역류성 인후염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이 후인두가 이렇게 벌겋게 붓는 거죠. 근데 요거 때문에 이제 목이 자극돼서 기침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요 식도 레벨에서 역류가 일어나도 요게 기침 센서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우리 몸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센서가 작동이 돼서 반사적으로 기침이 나온다는 반사 이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런 두 가지 이유로 역류성 식도염은 만성기침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후인두가 이렇게 벌겋게 부으면 이건 뭐 확실히 역류 때문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기침하면 여기 멀쩡하잖아요. 그러면 내시경을 들어가서 보는데 내시경에서도 우리가 사실 위산으로 식도가 염증이 생기면 보이는 거지 위산이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끔한 식도가 깨끗한 비미란성 역류질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내시경 해보고 깨끗해도 역류인 것 같다 이러면 위산 차단제를 다소 남발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에 이거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위산을 측정하는 이런 정밀 검사가 있어요. 대학병원 가면 이게 이제 뭐 코줄을 끼고 24시간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서 사실은 이걸 처방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걸 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학병원에서 해보니까 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만성기침 생기는 게 실제로 1.7%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서양에서는 36%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지만 동양에서는 뭐 한국이나 일본은 한 2% 내외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요즘에는 만성기침 한다고 무조건 위산 차단제를 주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속쓰림이나 역류가 있을 때만 주거나 아니면 내시경에 명확하게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만 보통 요즘에는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만성기침 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쉬는 경우가 많고, 역시 이것도 누우면 심해지고 밤에 심해집니다. 누우면 역류가 심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게 목에 가래낀 느낌이 많고 이물감, 뭔가 끼어있는 느낌이 많아요.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만성기침 환자 치료는 당연히 뭐 아까 말한 위산 차단제가 제일 근간이 되겠지만, 약 안 먹고 생활 습관으로 근본적으로 한번 치료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지난주에 역류성 식도염 영상 거기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꼭 그 영상 참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3대 원인이 만성기침 환자의 거의 90%입니다. 근데 요 3대 원인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코로나 앓고 나니까, 또는 뭐 나는 독감 앓고 나니까 기침을 한 2달 하던데 그거는 왜 원인이 아니냐. 자, 그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통 그거는 대부분 8주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성기침 기준에 보통은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염 후 기침이라고 합니다. 이게 감기나 무슨 기관지염 걸린 사람의 11에서 25%나 된다 하고요. 이게 대부분 아까 말한 대로 아급성인데, 근데 이제 코로나는 특별히 이제 2달 이상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걸 롱코비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생긴 이유가 감기나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도 상피세포를 파괴하잖아요. 하고 나서 재생되면서 이 기도가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감염 후 기침이 생기는데, 이렇게 무언가 코로나 앓고 나서 기침을 오래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침이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침약 계속 먹을 게 아니라 뭐 피가래가 나온다든지 폐기능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뭐 살이 빠진다든지
이런 알람 증상, 적신호가 있으면, 아니면 또는 뭐 8주가 넘는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 고민할 거 없이 이분들은 못 찍을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흉부 CT를 다 한번 찍어보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꼭 한번 찍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만성기침 원인을 싹 다 알아봤고, 결국 지금까지 이런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 치료를 하는 게 기침 안 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그래서 원인을 찾는 게 더 중요한데, 끝까지 원인을 못 찾는다든지, 아니면 원인을 찾았지만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인도 못 찾고 끝까지 기침을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이분들은 당연히 이제 흡연 안 하실 건데, 흡연 하신다면 금연, 간접 흡연까지 먼저 피해 봅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약 중에서 또 기침을 유발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혈압약 중에 ACE 억제제라고 있는데, 요거 지난 제 혈압약 영상 참조주시고, 요게 이제 마른 기침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뭐 거의 한 20년 환자를 진료해 오면서 기침하는 사람한테 100번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는데 저 약 때문에 기침하는 걸 제가 찾아내가지고 딱 다른 약으로 바꿔줬더니 기침 끊어가지고 명의가 된 사례가 여태까지 한 번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 있었어요. 그 정도로 물론 내가 먹는 약을 다 뒤져보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약 때문에 기침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두 개는 뭐 원인이 있는 거고, 요거 두 개까지 제거했는데도 정말 찐찐 원인 미상의 만성기침인 거죠. 이분들은 왜 기침을 하는 거냐? 그게 요즘에는 후두 과민성, 기침 과민성, 시민성 이런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일종의 신경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감기가 됐든 뭐 코로나가 됐든 기침할 만한 원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원인이 없어지고 다 나았는데도 뭔가 뇌의 기침 중추와 기도에 어떤 신경의 이상으로 인해서 일종의 신경통으로 만성 기침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요즘에 밝혀낸 원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진짜 심리적인 이유도 있다는 거죠. 심리적인 이유도 있다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자, 심리적인 이유로 기침을 하는 거, 이 원리가 제가 수많은 영상에 설명드렸던 바로 그 스바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까봐 스트레스 받는 것, 그 걱정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런 스바스의 원리가 제 생각에 가장 심하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병이 저는 만성기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침할까봐 불안해하면 정말로 기침이 난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강하냐면, 제가 저 만성기침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진짜 몇 번 기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침하면 안 되는 장소, 뭐 버스를 탄다든지 도서관을 간다든지 이러면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시민성, 스바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그 3대 원인이 없는 정말 시민성 만성기침 환자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잠이 들면은 기침을 안 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비형계열, 천식계열, 역류성 식도염 전부 다 누우면 심해지고 밤에 심해지고 잘 때 기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조금 구별을 해볼 수가 있고, 내가 잘 때는 기침을 전혀 안 한다 이러면 조금 시민성인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민성 기침의 특징이 참으면 더 납니다. 그래서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느냐 말이야, 이렇게 하면 참아야 되니까 더 막 가지가지하고 막 기침이 나올까봐 미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영화 10월에 보시면 우리 전지현 님께서 바로 이 기침이 숨길수록 더 드러난다, 참으면 참을수록 기침이 더 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 그거를 바로 백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1987년 하버드대에서 미국 사회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 박사님께서 재밌는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A그룹은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B그룹은 북극곰을 생각해라, 계속 떠올려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북극곰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종을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실제 실험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은 A그룹인데 보시면 바다가 떠오르고 백사장 있고 수영장에서 내가 배꼽 떠올라, 또 뭐 재밌는 얘기를 하다가 배꼽 떠올라, 안 되네 이러면서 또 뭐 다른 얘기하고 바닷가에 물고기가 있고 배꼽 떠올라, 배꼽, 배꼽, 물고기 배꼽, 스쿠버다이 배꼽, 번개 배꼽, 돌고래 배꼽이 떠올라 미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떠올리지 말라고 한 A그룹이 훨씬 더 북극곰이 많이 떠올랐다는 거죠. 이거를 백곰 효과 또는 사고 억제 역설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잊으려고 강박을 가지면 더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성 기침은 참으면 더 납니다, 백곰 효과 때문에.
사실은 모든 만성기침은 꼭 시민성뿐만 아니라 뭐 천식도 그렇고 역류성 식도염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유발 악화됩니다. 하지만 자,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참아야 돼요. 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에 기침이 나오면 참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분이 기침은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들 보고 홍보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왜 화가 나냐면 그 영상을 보고 환자들이 나빠질까봐 화가 나는 거죠. 자, 우리가 기침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실제로 기관지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을 뱉어내는 중요한 반사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기침 반사가 억제돼서 계속 폐렴이 반복되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침을 하는 행위는 중요한 건 맞아요. 맞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만성기침 환자는 다르다는 거죠. 자, 만성기침 환자는 참아야 됩니다. 이미 이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기침을 유발할 만한 원인들이 다 제거가 됐거나 치료가 끝난 상태예요. 무언가 기침을 할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기도가 과민해지면서 이유 없이 기침하는 게 만성기침의 원리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만성기침, 특히 정말로 원인 미상의 만성기침 환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를 악물고 기침을 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랑 같냐면 우리 피부 가려울 때 있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염증이 있거나 뭐 두드러기 때문에 가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긁었어요. 긁었는데 이제 두드러기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그 긁은 상처 때문에 가려운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안 참으면 계속 긁게 되고 계속 더 가려워지는 거야. 그게 바로 원인 미상 만성기침의 원리거든요. 기침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히 원인 미상의 기침 과민성으로 인한 만성기침 환자분들은 반드시 기침을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든 줄 압니다. 정말 그 가려운 거랑 똑같거든요. 안 긁으려고 그 노력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심지어 이게 낮 동안에 완벽하게 참아졌다 해도 밤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까지 다 참을 수는 없어요. 그 정도로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 의식이 있는 낮 동안만이라도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원인 미상의 기침 과민성으로 인한 만성기침 환자들은 이 밑에 있는 문장을 하루에 3번씩 읽고 되뇌어야 됩니다. 자, 그게 기침은 목을 시원하게 하거나 객담 이물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침할 때마다 상기도에 충격을 줘서 자극에 더 예민하게 만든다. 이거를 까먹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완전 원인 미상 만성기침 환자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자, 우리가 코데인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게 마약성 기침약으로 되어 있지만 뭐 단기간으로 쓰면은 문제없이 굉장히 효과 좋은 기침약이라 할 수 있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일종의 신경통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경통약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런 기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즘에는 이제 신약도 나왔는데 미국 FDA에서는 조금 효과는 더 높아야 되고 조금 부작용은 더 낮아야 된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못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한 5년 안에 정말로 FDA 통과하는 신약도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충분히 찐 원인 미상의 만성기침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런 약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침을 먹게 하는 행동요법이 있어요. 자, 정말 지침에 나오는 기침 안 하는 행동요법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17 영국에서 75명의 만성기침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요법,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운동하고 식단하고 뭐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런 것만 가르쳐준 그룹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릴 이제 만성기침의 그 행동요법을 요거에 추가로 이렇게 더 특별한 6가지를 가르쳐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일반 관리만 해도 3개월 뒤에 기침이 조금 내려갔어요. 근데 그 행동요법을 하면 거의 처음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거죠. 물론 이분들은 이제 줄어들어도 8분에 한 번씩 한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보다 훨씬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만성기침 행동요법 이게 뭐냐? 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2018년 대한천식 알레르기 학회 만성기침 진료 지침 84쪽을 보시면 자, 다면적 기침 억제 행동요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기침 자체가 후두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걸 먼저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복식호흡입니다. 이제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거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데 입으로 내쉴 때는 입술을 최대한 작게 오므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어야 됩니다. 기침이 나올 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 마시고 뭐 얼음 물고 있고 껌 씹고 이런 거 다 수분 보충이 되니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탕도 도움이 되는데 자, 이 사탕이 약물성이 아니고 비약물성으로 먹어라.
우리가 약 성분이 들어있는 사탕들이 있습니다. 뭐 약국에 파는 여러 가지 멘톨이나 약간 그 기능성이나 약 성분이 들어간 사탕들이 있거든요. 이 성분이 목을 좋게 만든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목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만성 기침에는 도리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진짜 그냥 사탕 아니면 정말 뭐 이 정도 목캔디 정도 이런 거는 이제 만성 기침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 마시고 증기 흡입하고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그 네블라이저라고 애기 키우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흡입 치료하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이거 기구도 사야 되고 또 하루 종일 이거를 뭐 어디 들고 다니면서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간단한 방법으로 목에 따뜻한 습기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여러분들 마스크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마스크 간과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내 숨에 있는 수분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아주 좋고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스팀 타월 이거 진짜 간단해요. 그냥 수건 물에 딱 적셔가지고 약간 짜고 전자레인지 넣고 1분 딱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엄청 뜨거운 수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목에 감아도 되고 아니면 입에 약간 대고 있어도 되고 이렇게 마시고 있으면 한 이 따뜻함이 5분 정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습기 종류 중에도 가열식 가습기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이제 습도도 높여지만 이게 뜨거운 가습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특히 겨울철에 만성기침 환자들은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기침 억제 행동요법을 그림으로 정리를 하면 자, 요렇게 6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침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침을 물론 힘들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코로 들이마시고 배로 내쉬는데 내쉴 때는 입을 오므리고 이런 거죠. 이렇게 내쉬는 거죠. 자, 요 내쉴 때도 폐로 내쉬는 게 아니고 배로 내쉬는 겁니다. 배에 힘을 주고 여기는 힘을 완전히 빼는 거죠. 그러니까 목에 최대한 신경을 코나 배로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침이 나오려고 할 때 막 이러다가 이렇게 되겠지만 최대한 이러면서 복식호흡으로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죠. 목에 힘을 쫙 빼고 이러면 기침 나올 때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기침 억제 행동요법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침을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된다는 거죠. 참아야 됩니다. 자, 만성기침, 지침이 나온 내용 전부 다 끝났고 여기에 자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기침에 좋다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배, 꿀, 도라지 그 민간요법 좀 설명드릴게요. 자, 배랑 도라지 먼저 볼게요. 자, 한국 배의 의학적 기능을 요약한 논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배가 이제 천식도 방지하고 기관지 확장에 효과도 있다. 이런 동물 실험이 있었고요. 자, 도라지도 사포닌 때문에 기침이나 천식 완화 작용이 있다. 이것도 역시 뭐 동물 실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부 논문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꿀은 좀 의미 있는 논문들이 많았습니다. 자, 옥스퍼드대 연구에서 1761명, 이거는 사람 임상 논문이죠. 그랬을 때 이제 꿀의 효과가 오히려 항히스타민제보다 더 좋았다. 자, 꿀이 기침약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거죠. 이런 연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프리티시 교수님께서 꿀이 기침약 덱스트로메트로판만큼 효과적이다. 그래서 1세 미만은 위험하니까 12개월 이상 아이나 성인에게는 이제 꿀을 먹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은 뭐 명확하게 입증이 돼 있으니까 충분히 먹어볼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배나 도라지가 뭐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로 먹는 거다 보니까 연구가 많지 않다 뿐이지 연구가 충분히 되면 꿀만큼 효과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성기침 환자분들 도라지 꿀차 드세요, 뭐 배숙 드세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1년 넘게 이걸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원임 이상 만성기침 환자분들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행동요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게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긴 시간 만성기침의 3대 원인부터 해서 완전 원임 이상 만성기침의 행동요법 치료 거기다가 민간요법까지 전부 다 알아봤고 오늘도 세 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